자, 우리가 지금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상태에 국민들도 알아야 될 책임이 있고요. 또 정권이 이런 부분에 대해 정권의 아집으로 또 정권의 무지함으로 나라 경제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자, 한국은행이 미중 무역 갈등의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라는 심각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하나만 놓고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어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냈는데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5월 달에 미중 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매우 아주 격감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2% 증가했는데 수출이 5월 3%, 6월 7% 이러면서 미중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확 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수출 물량의 감소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의 지금 불확실성에 기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2000년에 IT 버블 붕괴나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7월 초부터 나타난 한일 경제 전쟁도 이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향후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도 지금 한국은행이 또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담보 대출 규모가 너무 심각하다. 3월 말 기준으로 기업과 개인 합쳐서 1,700조, 지금 개인 가계부채가 1,500조인데 부동산 부채는 이 가계의 부동산 잔액이 1,000조, 그러니까 가계부채 1,500조 중에서 1,000조가 부동산 대출입니다. 기업에서 670조, 합쳐서 1,700조가 부동산 대출이라는 겁니다. 가계의 부동산 대출 증가가 최근에 정부가 많이 쪼아서 4.3%인데 자영업자의 대출이 14%쯤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잡혀놓고 대출을 받아갔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이 또 수요가 증가했고 가계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아예 그냥 기업 대출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데요. 기업들도 사실상 뭐 은행이 로비를 한다고 돈 빌려가라고 대출합니까? 그거 아니죠. 기업들이 지금 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한국은행이 이런 사정을 심각하게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지금 부동산 대출이 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부동산 대출이 지금 290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증가가 7.7%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앞에서 말한 이런 부동산 대출 증가의 심각성 중에 자영업자만 놓고 보면 매우 더 심각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도가 개인들이 받는 부동산 대출보다 자영업자가 3배가 많다는 겁니다. 올 3월에 은행 보험사 전체 금융권에 자영업자에게 해준 부동산 대출이 290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매입하기 위해 빌린 돈과 도 소매업 등 일반 사업을 하는 이 자영업자가 건물을 담보로 빌린 돈을 합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서 자영업자가 빌린 부동산 대출이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올 3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받은 부동산 대출이 1년 새 14%나 늘었는데 이는 전세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개인 부동산 대출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간 돈이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현상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제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 부동산을 맡겠다라는 거는 거의 이제 딴 데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서 부동산이라도 담보가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마지막까지 갔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담보로 빌렸던 돈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자, 금융위기 같은 이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심각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요, R의 공포라고 해가지고, 이 R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결국 리세션, 경기 침체를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 매입이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라는 게 지구상 최후의 안전자산이다. 미국의 국채가 망하면 세계가 다 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왜? 살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자를 작게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이자가 급락하고 있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미국의 부동산 사고 생기기 전부 그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외국 사람들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이 나타나고 또 세계 경기 침체의 전조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소식들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제일주의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어서 지금 장기를 알 수 없으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갖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금 웃기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자, 너무 당황하지는 말고요.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진짜로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 통치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문 정권과 그 경제 관료들, 이 정권의 그 관료들이 그야말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다. 그래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말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편견을 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어려움이 계속되더라도 우리가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자신감이나 확신이 이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기업들에게도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자꾸 말입니다. 무슨 김상조 정도에서 기업들을 오라 하면 기업들이 김상조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대통령이 부르고 김상조가 부르고 이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업들에게 그냥 실무자급 중에서 가장 똘망똘망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 추천하라 해서, 그리고 정부의 경제산업 관련 부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을 두어서 그들끼리 매일 추진단을 같이 민관이 합쳐서 만들어서 거기서 조정하게 해서 현안들에 대처하게 하고 하는 게 낫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회의들을 하면서 국민들 앞에 이 와중에 자꾸 기업 회장들 오라 하면요, 국민이 뭘 느끼는 줄 알겠어요? 저 사람들이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사진 찍어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런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경제 이야기 속에 정치 이야기를 좀 섞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평화당 이야기를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평화당의 의원이 14명인데요. 뭐 평화당이란 건 잘 알다시피 국민의당 안철수와 당을 만들었던 그 동교동계 의원들이죠. 호남 의원들요. 그래서 이제 그 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을 거의 썰었죠. 그래서 당시 국민의당이 일부만 빼고는 전남북 광주에서 싹쓸이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뭐 당선된 의원이 안철수, 김성식 말고는 거의 없었고 대신에 또 비례대표가 좀 많이 되었죠. 근데 한 30여 명의 국민의당 의원이 나중에 이제 또 그 속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려고 나간 사람,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을 탈당해서 바른정당을 했다가 그 바른정당의 유승민계 남은 사람들과 이 국민의당의 일부가 이제 안철수계도 여기 포함되어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호남 의원들이 평화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14명이고 실제로 한 2명 정도는 이 바른미래당의 의원이지만은 비례대표 탈당을 안 시켜주니까 평화당에 가서 활동도 했는데요. 이 평화당의 의원 14명 중에 10명이 탈당을 예고했고 12일 날 제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당 1년 반 만에 이 당이 갈라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박지원 지금 대표적으로 이 탈당한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데 천정배, 박지원, 유성엽, 장병환, 김종희, 윤영일, 이용주, 정인화, 최경환, 김경진, 장정숙 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당이 사실상 때로는 0%도 1, 2% 이런 지지율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평화당이 비전이 없다. 그런데 정동영은 평화당 당대표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박지원 편인 유성엽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당권파들이 강한 불만을 가졌고 그래서 탈당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한 게 지금 호남의 정계 개편의 시도가 될 거다. 그러면 원래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던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의원들도 탈당을 해서 그래서 합쳐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에는 지금 정동영, 조배수, 황주홍, 김광수 4명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갈 때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박주선, 주성용, 김동철 등 성향이 비슷한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도 뛰쳐나오게 되면서 제3지대에서 다시 당을 만드는 행보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에 지금 민주당 입당이 안 된 송금주, 이용호 등도 여기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새로운 각을 모색할 거다. 결국 민주당이 나중에 호남에서 이 사람들한테 세가 밀리면 민주당이 이 사람들을 입당시켜 주든가 공천 보장해 줄 거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호남을 다시 한번 썰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하든가 아니면 설사 호남에서 놓치더라도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호남 몫이나 또 일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에서의 이당 역할을 한번 이 범여권 이당 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목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 이 일을 주도하는 거로 봐서는 정치 풍향계 냄새를 맡기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총선에서 성공하려면 대선 주자를 내야 되는데 낼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앞으로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손학규는 지금 유승민, 안철수계에 시달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아주 수모도 겪고 있지요. 결국 손학규도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떤 행보로서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거냐. 그런데 이들이 지금 문재인이 이들을 봤을 때는 이들이 그냥 없어지는 게 오히려 호남을 자기가 독식하지 이들을 살려가지고 민주당으로 넣었을 때는 나중에 문의 임기 말에 이들은 정치적 어떤 술수나 파워는 지금 민주당에 아무런 그냥 별 의미 없는 초재선 이런 사람들을 일당백언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에 또 비주류의 구심점이 형성되어서 나중에 자기한테 칼을 들 거라 보기 때문에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들이 도태되기를 희망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결국은 좀 판을 더 키우고 새로운 인물들을 좀 모색해와서 총선에서 또 안철수 같은 사람을 하나 내세워서 호남 대안을 인정받는 게 제가 볼 때 1차로 목표고, 민주당과 이들이 연합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들에게 적어도 뭐 전국 정당은 아니니까요. 정의당만큼 저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 정당 득표율 한 5%를 유지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도 좀 차지할 수 있지는 않겠냐, 이런 기대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들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핵심적인 관건은 새로운 호남의 대선 후보를 하나 저들이 가질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